2부. 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게스트가 많네요. 네, 이제 게스트 잔치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부는 이제 1부에서 그 꽈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만들어졌던 브라운드 웨이브의 김선호 실장님을 모시고 이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과도기를 한 3번 정도 겪으신 이분이 밀리오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시라고. 네.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이제 그 저는 사실 뭐 워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이제 청취자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라운드 웨이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브랜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2008년부터 네 시작을 해서 17살 때부터 5살 때 아닌가? 이런 거구나. 해서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저 아마 2009년이구나. 2009년에 이제 서울 컬렉션으로 이제 처음 국내에서 서울 컬렉션 실제로 여의도에서 하셨어요? 여의도에서는 그 한참 후죠. 2009년은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 아니었지 국민회관이었죠? 그 제 베일리 하우스 삼성동 지금 없어진 건물. 네. 네. 제네레이션 넥스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제네레이션 넥스트였군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막내 디자인, 제일 어린. 최근에는 그 제너레이션 넥스트도 이렇게 막 심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빡세달까? 와, 개맥인다. 왜냐면은 제가 그 제너레이션 넥스트 그 심사위원 심사를 하시죠. 중에 한 명이죠. 와, 그거 중에 자기 뽐내기까지 한다. 근데 이제 지금 같았으면은 절대로 안 됐다. 처음 이제 딱 그거 할 때는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너레이션 넥스트라는 이름의 네이밍을 제가 일했던 그 데일리 프로젝트에서 지은 거예요. 첫 회를 데일리 프로젝트에서 했거든요. 2008년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회 제너레이션 넥스트 쇼를 하고 이제 서울 컬렉션으로 올라가서 메인 어떤 컬렉션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 브랜드만 만들면 다들 컬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시대였다. 제네레이션 넥스트 후보가 몇 없었구나. 그쵸. 뭐 초반에 저희 같이 시작했던 뭐 스티브 앤 유니피, 그 시대예요? 네, 그 자디에지 재즈, 뭐 스튜디오 K, 그 지금 서우가 컨설팅 뭐 그런 같이 작업하고 있는 퍼블리카라는. 그러니까 브랜드. 거의 지금으로 보면 약간 중견 브랜드급이네요. 근데 그때 약간 과도 그쵸.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신인이었을 때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같이 데뷔하신 거예요? 네네 서울에서. 어르신이구나. 그쵸. 이 형이 동안이에요. 장난 아니네요. 아니 그때 막내였던. 네. 네네. 일찍 데뷔하셨네. 네, 저는 회사를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다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는 이분은 직장생활 하신 분이어서 같이 일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6개월. 6개월 정도? 네. 엘로이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건설의 회사는 뭐 6개월만 다니면 되지. 청바지나 스키니진 만드는데요? 그 스펙테이터의 그 안태욱 디자이너가 네 그분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엘록에 있었던. 엘록. 네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데뷔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뭐 남성복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했는데 우선은 한국에 이런 지금 이커머스 워낙 잘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서구 씨를 알게 된 것도 데일리 프로젝트 이제 바이어 시절. 네. 엄청 옛날부터 알았군요. 그때는 이제 척격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데일리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죠, 사실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공간을 따로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했던 뭐 자니에 제주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포렌리스도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되게 재밌는 구조의 브랜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생님들 뭐 청담동에 샵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백화점 건물을 소유하신 그쵸. 분들 선정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제 백화점에서도 부틱이라는 그런 네이밍 조닝에 있는 게 있었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신인 디자이너로서 좀 재미있는
어렵지는 않고 재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시작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새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그런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내 잡지 패션 잡지들에서 나오던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특히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딱 홍승환 선생님 스위트 리벤지, 정욱준 롱커스텀, 서상영, 김서룡. 거기 그 편집샵에 그게 있는 네, 사람들 벤지 나온 DS, 거예요. 갤러리에 네. 네 분 딱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편집 매장 워낙 뭐 잘 여러 가지 심지어 막 카테고리별로 편집 매장도 따로 생기고 뭐 라이프 스타일도 뭐 확장해서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GDS가 생기고 맨 GDS라고 이제 남성복만 따로 모아서 생겼을 때 진짜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 그냥 성공한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실은 되게 꿈을 많이 키웠죠. 시작도 그렇게 되었고. 그랬군요. 네. 젊은 디자이너들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이제 야 이제 의류학과 패션학과 나와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거의 다 한섬, 그렇죠. 신세계 제일 뭐지. 네. 먼저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쵸, 디자인 그쵸. 실장을 되는 게 꿈이었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내셔널 브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게 많은 그 디자이너 지망생들의 꿈이었는데 그 서상영, 정욱준 제너레이션 이후에 막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딱 2007년, 8년 그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치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건 처음이라. 근데 서상영이 참 그래도 의미가 있는 디자이너예요. 큰 의미가 엄청나게. 있죠. 사실은 그 서상현 실장님이나 정준 실장님의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그런 영향을 먹고선 큰 브랜드죠. 맞아요. 그리고 시작을 했고 자신감을 얻었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길을 저게 펴주신. 되는구나.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첫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뭔가 의견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뭐 판매할 곳은 굉장히 적었고 이 옷이 우선은 판매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얻을지에 대해서 그럴 공간이 없어서 그냥 그때는 정말 시작할 때고 모두 모르고 하니까 그때 한국의 편집 매장이라는 곳은 다 전화를 그냥 돌렸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어 분들 연락처를 모르니까 매장에 찾아가서 바이어분 막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의견 듣고 싶으니까 연락 좀 달라 하면 또 너무 쉽게 연락처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분더샵 그리고 텐코로스코모가 그때 저희 시작할 때 한국에 시작을 했었고 그 맨지DS 그리고 이제 데일리 프로젝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좋은 얘기 안 했군요. 우선은 되게 거만했어요. 나왔다. 과거 실토. 르뽀. 어떻게 거만했어요? 어떤 옷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런. 아니 그럼 뭐 옷도 안 보고 그냥 밖에서 만나가지고 뭐 연락도 제일 늦게 심지어 분더샵, 텐코로스코모, 맨지DS 다 만나고 한두 달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는 이제 이미 9세대다. 나는 그렇죠. 이제 더 이제 앞에 아니면 프론트라인에 서 있다. 아니면 한국 브랜드는 만나지 않는다. 그 약간 이러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냥 만난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말 이 브랜드는 된다 싶은 브랜드들을 엄청나게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의 색깔에 맞는 것들을. 근데 나중에 선호 형이랑 술 먹을 때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난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기억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드포잡이었다. 어떡해. 근데 농담이고. 농담 아니잖아요. 네, 진짜 기억이 없어요, 진짜. 농담 아닌 거 너무 티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사람 됐다. 세상을 배웠다. 인정할 줄 아는 남자.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옷만 만들어서 그렇게 근데 또 되게 쉽게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샵이죠. 그런 분들이 또 흔쾌히 만나주시고 그렇죠. 조언도 해주시고 큰 샵들은 만나주는데 작은 샵이 안 만나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향을 나는 야근을 1시까지 해가지고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사실. 진짜 농담 아니고 1시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퇴사하는 날도 9시까지 일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만나서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 우선 맨지DS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처음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하고 이제 판매는 좀 됐나요?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게 음. 이제 백화점이라는 그 공간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달랐죠.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거를 믿고 사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 가격대도 뭐 저희 바로 앞에 아페스 매장이었고 그쵸. 네 그런 시대였는데 사람 그 오는 고객들이 당연히 갤러리아에서 파는 옷이니까 아 되게 좋은 브랜드인가 보다. 이런 옷들은 지금 봐도 되게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네. 좀 이따 그 컬렉션 얘기도 좀 네.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작이 됐고 그 이제 내가 감성이 이때 감성이 아직 뭐 제 의견은 또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그게 팝업을 하고 이제 팜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외국의 디자이너들도 되게 작은 독립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찾다 보니 그래서 동묘벼룩 시장으로. 트레이드 쇼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제 네. 그때 돈도 너무 없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 트레이드 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제 롱커스튬이 이름을 바꿔서 준지라는 브랜드로 파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때가 시작일 때였군요. 네. 그리고 우영미라는 브랜드로 솔리드 옷무도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고 송지호 옷무라는 것도 시작을 할 때였고. 경제 업무만 좀 안 풀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그때 만났던 바이어분들한테 그런 거에서 저처럼 작은 브랜드도 판매를 하냐 그러니까 외국은 되게 작은 브랜드들이 시작하는 것이 트레이드 그렇죠. 쇼다라고 해서 시작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죠. 네. 하고 지금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무역협회 네. 그런 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 근데 아무도 패션 카테고리에선 지원을 한 적이 없어서 지원하자마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를 신청하는 게 트레이드 쇼가 저희는 이제 패션 쪽에 있어서 패션 트레이드 쇼만 아는데 이제 중장비 그리고 이런 기술 트레이드 쇼가 굉장히 그쵸.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미안경 때도 그 안경 페어 같은 얘기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션 쪽 하니까 이런 거 거의 해본 업체가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라고 지원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어진 파리에 이제 랑데뷰 트레이드 쇼라고 유명했죠. 양대도 네. 진짜 유명했죠. 랑데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옷 만들어서 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 근데 그게 궁금해요. 그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자면 팔로워가 좀 없으니까 네. 외국 진출을 그 자발적으로 이제 하신 건데 그때 찾아가지고 그 처음에 옷을 신고 파리로 갈 때 비행기에서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약간 느낌이 우선은 국가 지원을 받고 가는 거였잖아요. 국가대표죠 거의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박정희 같은 있었어요. 네. 아 근데 김우중 느낌. 굉장히 기분이 박지성만 좀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서 저와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라는 브랜드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없었던 상태로 사실은 갔던 것 같은데 무작정 그냥. 몇 년도죠 그게? 2009년이요. 아, 예. 네. 1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생기고 바로 이듬해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를 이제 해외 트레이드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수진력 갑이셨네요, 네. 진짜. 네. 그것도 나라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9살 때죠. 아, 적지. 지금 요즘에는 워낙 어릴 때 시작 많이 하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렸고. 군대도 최전방으로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백두산부대 출신이죠. 짬 타이거 얘기를 제가 이분한테 들었거든요. 백두산이요? 백두 21살 양구에.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몰라요. 아무튼 군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컬렉션에 그때만 해도 스파라는 게 있었고 SFAA.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뉴웨이브 인 서울. 뉴웨이브 서울. 네. 그러니까 서울 패션위크로 통합되지 않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러 협회가 단체로 있었죠. 나눠져서 따로 컬렉션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네. 밥그릇 싸움은 심했던 때였죠. 그렇죠. 정치 논리로. 그리고 그냥 젊은 나이에 봤을 때 어린 나이에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패션 위크 자체는 아예 좀 배제를 시켜놨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거를 하려면 굉장히 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이 많이 들긴 하죠. 그래도. 그죠. 네.
시작을 했었고 파리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그때 이제 제너레이션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이제 파리에 시장조사를 하러 오셨다가 보셨구나 또. 만났구나.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트레이드 쇼가 그때는 트라노이, 랑데뷰 그리고 이제 캡슐이란 게 맨 처음 생겼을 때였어요. 아 캡슐 생겼을 때예요? 네네. 아이고. 근데 한국 브랜드는 저희 혼자였으니까 아. 그라운드 웨이브. 그래서 아 혼자였어요? 왜냐면 한국 디자이너 중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대잖아. 쇼를 하는 브랜드는 준지 그리고 우영미 그대로 이제 개별 쇼룸에 들어가 있고. 패션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브랜드고 트레이드 쇼를 하는 브랜드는 저희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매출이 좀 일어났나요? 처음 가자마자? 이제 처음 갔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쇼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갔잖아요. 네. 라인시트 이런 거 준비를 안 했나?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이제 상품 구성 자체가 아. 저희처럼 풀 컬렉션을 하는 브랜드는 트레이드 쇼를 하지 않는 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아이템을 보여줘서 이거를 이제 이래건 저래건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트레이드 쇼 자체가 이제 작은 브랜드도 있지만 그때 저희랑 같이 시작했던 브랜드가 뭐 해피삭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청 커진 베자 같은 브랜드 그런 브랜드가 이제 스니커즈. 같이 시작할 때였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죠. 선보이는 네. 장이었는데 티셔츠, 뭐 맞습니다.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뭐야 저런 이런 되게 뭐 티셔츠 뭐 특화된 브랜드가 다 참석을 하고 큰 부스를 하는 뭐 서페스투웨어라고 지금 없어진 브랜드죠. 이제 그런데 빼고는 저희 같이 풀 컬렉션 브랜드는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어들 입장에서 왔다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한참 준지나 우영미가 굉장히 잘 약간 주목받았던 시절이라서 사실은 덕을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수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되게 좋은 바이어들이 피드백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콜렉트의 사라. 네, 콜렉트의 그 대장. 대장이죠. 그분이 와서 되게 이걸 사라. 진심으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복막 씨 같은 경우는 우영미를 그때 전개를 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보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정말 옷만 만들어서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 와서 봐서 알겠지만 세상에 예쁜 옷은 진짜 많은데 자기 브랜드 색깔을 가지고 좋은 옷을 하는 브랜드는 생각보다 되게 적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네. 그리고 남성복을 네가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글로벌에서도 남성복에 대한 시장 자체가 크진 않다.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네가 유지하면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네. 그때부터 사실은 컨셉을 다음 해부터는 좀 많이 바뀌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팔아주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고마웠던 게 그때 한번 보고 왔던 그런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들이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파트너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바로 발행 안 했지만 매 시즌 찾아와줬어요. 일부러 찾아와주고 피드백을 계속 줬어요. 네. 바잉은 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세븐이라는 뉴욕의 이제 준지를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맞아요. 네 키운. 키워줬던 그 샵 바이어 좋은 숍이었는데. 네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한 시즌 네 그리고 하비 니콜스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네 바잉을 해주셨었어요. 오. 네. 그런데 사실 뭐 한 시즌 뭐 여기서도 바잉 뭐 이러는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게 그 하비 니콜스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아주 전문적인 그 쇼룸이 같이 껴서 하지 않고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자판에다가 옷만 깔아놓고 그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실은 그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만큼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더 척박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따지면은 뭐 무신사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까지 거의 뭐 그냥 주섬주섬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극소수의 네. 현진 매장들은 대체로 만나주지도 않는 놈도 있고. 그리고 외국 브랜드를 네. 많이 바잉을 하고 그쵸. 실제로 사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는 사입은 곳이 아예 없- 예, 뭐 생각도 안 많았고 했죠. 그게 아니면은 사실 A랜드 예, 밖에 없어요. A랜드 있었어요 그때? 뒤늦게 나왔죠. 뒤늦게 나왔죠 저희가. 근데 이제 그때 정책은 이제 저희가 해외 세일즈 계속 이제 진행을 할 때라서 잘 완사입이 생각했네. 아니면은 저희가 입점을 하지 않는 그쵸. 조건이 웃긴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네. 샵들이 외국 거는 당연한 줄 알고 사오고 한국 거는 당연한 줄 알고 안 사.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A랜드를 약간 더 하긴 했어야 됐네요.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연차는 아니죠. 뭐 한 2회 3회 쌓이고 그리고 서울 컬렉션은 그 다음 해부터 네네. 그런 연이 닿아서 네. 제네럴 넥스트라는 데 참여를 하게 되면서 좀 그때 좀 한국 패션계가 되게 재밌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네. 우선은 서울 컬렉션 뭐 그때 이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였는데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은 저희 혜택 국제면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 뭐 이런 게 디자인 있었죠. 서울 하면서 해외에 되게 유수의 그런 이제 바이어나 매체를 굉장히 모셔왔죠. 굉장히 좋은 호텔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고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때 뭐 말은 많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한국 디자이너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 디자이너들도 넉넉하지 않은 디자이너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쇼룸이나 그런 데서 한국 디자이너들은 데려오면은 우선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보증이 된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네. 혜택을 받았.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네. 자, 그러면 얘기를 들어본 즉슨 2008년에 시작을 하고 네. 2009년이 이제 지나갔고 그 후로도 이제 몇 년 동안 어디서 이렇다 할 매출이 나왔을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버텼나요, 이 시간은?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에 음. 이제 서울 컬렉션이 끝나고 이제 두산타워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사실은 동대문이라는 입지가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플러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죠. 브랜딩적으로. 브랜딩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두타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1층에 디자이너 조닝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 컬렉션 하는 디자이너 위주로 우선은 좀 이점을 시키고 싶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2013년쯤이죠. 2010년입니다. 10년? 네네. 그럼 훨씬 전이네. 네, 2010년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안을 2009년에 받았고 네.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뭐 뭐 이런 브랜드도 있었고 아닙니다. 그 전인 것 같아요. 좀 그 다음입니다. 그래요. 아, 그게 더 다음이야? 어떤 게 더 다음이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들어갔었고, 아, 네. 네네. 그 전에 그 하우앤와시라는 브랜드가 박병규 실장님. 네네. 우선 유일하게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었고, 있었고. 근데 그 전에도 지하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죠. 어린 디자이너들이 조그맣게 하는 시작한 숍들이 있었고 저도 그때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두타 지하 1층에 있는 브랜드들의 무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뭐지? 무슨 뭔지는 브랜드죠? 모르겠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컬렉션도 하시고 그런 분들 지금도 되게 좋은 작업 이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 이상하게 그 일종의 되게 한국적인 거였거든요. 그 무드가 맞아요. 되게 재밌었고. 그 지하 1층에 그럼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래도 1층에 이제 하셨어요? 시작을 하게 됐죠. 모셔진 느낌이네요. 근데 그걸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2008, 2009, 2010 거의 이제 3년 동안 이 브랜드를 전개를 하면서 제일 큰 이유는 우선 돈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커머셜한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그때는 배고프다. 인디 브랜드라고 네. 그치. 했거든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은 못 번다. 돈 못 번다. 쟤들은 안 팔린 옷만 하는 애들이다. 음. 라는 게 초반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뭔가 눅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 한국에서 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뭔가 되게 커머셜한 감도 예, 있고, 프레시하고. 네, 그리고 예. 가격도 저렴한 거 말고 어느 정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서 좋은 옷을 판매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제가 이제 해외 세일즈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텐시스나 뭐 맨지디에스나 분더샵이나, 그러니까 제 옷이 어디에서 팔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었어요, 초반에는. 얼마나 팔리느냐보다. 네. 그쵸. 네. 그리고 브랜딩에서. 굉장히 이제 상위 카테고리의 매장을 내가 들어가면은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무수한 샵들도 따라온다는 그런, 그럴 수 있죠. 네, 믿음이 있었는데, 약수 효과. 제가 조금씩 일을 하게 돼, 패션계에서 일을 하면서 제 브랜드를 하면서 어디서 파내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서라도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많은 계기가 됐고, 소비자들의 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 레이블을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G웨이브라는 여성복만 하는 브랜드가 됐고, 그라운드 웨이브는 그 시점에서 약간 굉장히 전환점이었던 게, 오히려 그라운드 웨이브는 좀 더 컨셉에 충실하고 컨셉추얼하게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라운드 웨이브로 처음에 런칭을 해서 해외에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경험도 하고 네. 좋은 글로벌 네트워크도 만들었지만 사실 커머셜하게 큰 그건 아니었는데 두타에 이제 G웨이브로 여성복을 하면서 돈은 이제 좀 잘 벌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 좀 더 컨셉추얼한 그라운드 웨이브 맞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탕이 되어줬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커머셜한 감도 어느 정도 저희도 느끼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세일즈에서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저희라고 얘기하시는 건 지금은 본인 혼자신 것 같은데. 아,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네네. 혼자가 저희군요. 네. 아, 저희 이제, 네, 제가 말버릇인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서 안 먹어. 막 이런. 아 근데 뭐 자기 그것도 혼자면서. 있어요. 약간 뭐 네. 23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그렇죠. 네, 아. 이제 그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렇죠. 야, 머천다이저 디자이너, 파이낸스 디렉터 다 있는 제가 거죠. 그렇게 예.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굉장히 좀 그때부터 재밌는 것들을 약간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두 개의 자아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저의 그런 이제 판타지를 풀 수 있는 그렇죠. 곳은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가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뭔가 비즈니스적인 감을 익히는 곳은 G웨이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G웨이브는 또 안 하는 상황으로 네, 맞습니다. 됐고 네. 그라운드 웨이브를 약간 커머셜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결국 네. 오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라운드 웨이브를,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저는 2008년, 2009년 그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연차가 많이 돼서 뭔가 이것도 해보고 겁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초반에 별걸 그라운드 다 웨이브가 해봤으니까. 예. 초반에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안 되라고 약간 저 단정을. 자체도 단정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꿔 생각을 하면은 그때 안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갖추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시대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시대만이 아니고 그렇죠.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후에 더 많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는 거네요. 제가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왔던 기회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근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되라고. 단정해버리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이제 이 브랜드를 하면서 제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안 됐어. 별로야. 맞아요. 라고 한 네. 거 굉장히 많은데 바꿔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뭔가
뭐 브랜드의 정체성 아니면 좀 더 뭔가 약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덜 약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재밌네.